예, 5월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이 이어지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세계 이목이 또다시 판문점으로 쏠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이었던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벌써 5월이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에 따르면 아마 5월, 그렇죠? 말 20일에서 30일 사이겠죠. 어차피 이제 3, 4주 안에 열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장소가 어디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는데 글쎄요,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판문점 카드를 접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다시 판문점 카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성과가 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성과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아마 판문점이 안 되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성과 있고 국제사회 모두가 환영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마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교수님? 뭐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회담하는 것을 마땅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싱가포르냐 몽골이냐 이렇게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한 70여 년간 가까운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뭔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또는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제주도 아니면 판문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물 건너갔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이 다시 부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 교수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뭔가 잘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그럼 뭔가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뭔가 좋은 것이 발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계사적인 어떻게 보면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여기에서 냉전을 청산하고 이제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 시대로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천명한다고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 그렇죠. 경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정말 그건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웠을 텐데 육로로 이제 올 수 있고 평양에서 오면은 21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낸다고 그래도 한 뭐 3시간 정도만 올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또 한번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고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주한미군이 또 있는 거고 또 유엔사가 거기에 또 경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이제 덜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정부는 아까 이제 계속 우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실 남북 미 3자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오셨는데 만약 싱가포르나 몽골에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좀 가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판문점에서 한다고 하고 또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만찬을 하면서 축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판문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정은 위원장 이 카드를 받을지가 문제인데 외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판문점 개최를 좀 설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판문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뭐 애초부터 그 미국, 북한 설득을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반도 내에서 좀 하는 것은 좀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판문점 개최. 다시 말해서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판문점 개최. 이것은 조금 빨리 먼저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 있어 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이런 것은 연내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혹시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하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뛰어가 가지고 예. 그러면 남북미 상국에 만나 가지고 일종의 종전선언. 그것은 좀 어려움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상국에 의한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 오히려 뭐랍니까? 좀 덜 부각되겠죠. 뭐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하면은 곧장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이 아니라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설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에 억류 중인 이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송환 문제가 거론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판문점에서 개최되면 그 3명이 판문점에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잡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극적인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4월 초에 그 3명에 대해서 이제 몸이 많이 좀 쇠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교화소에서 나와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몸 관리를 좀 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을 이야기한다면 핵심적인 의제와 부수적인 의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것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비핵화 체제 보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하면은 예.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충분하게 예.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행평성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이 북측에 미국인 억류자 3명도 있지만 우리 측 억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핵심적인 논의는 안 됐더라도 짚고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 과거에도 그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억류된 3명 충분하게 같이 동행 석방이랄까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8.15 우리 이제 지금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그 적십자 이런 거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시기에 예. 아마 북한이 우리 측에도 우리 측 그 이 억류된 사람들 좀 더 석방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봅니다. 관련해서 이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떤 송환, 그래서 다른 인권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향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처럼 인권 문제대로 전향적인 태도를 비춰줄지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러겠죠. 정상 국가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세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듯한 그런 내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3명 그 미국인 석방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그 평양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일본이 납치자들을 석방해 줬습니다.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때 인기가 좋았죠. 물론 그 뒤로 북일 관계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북한은 상당히 이제 이벤트를 좋아하는 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만약에 정말 판문점을 통해서 3명의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예. 트럼프의 그 뭐 위상이랄까 인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북한도 이제 그 그 인권 문제 아주 사각지대다, 인권 최빈국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런 걸 또 활용해서 자기들의 예. 위상을 또 제고시킬 수도 있는 예. 어떤 그런 거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북한은 지금 앞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핵 문제 말고 인권 문제를 또 다른 이슈화를 해서 예. 북한을 압박할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인권 문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명은 그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선도적으로 그 전에도 그냥 석방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이 5월 첫날입니다. 이제 5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또 이후에도 아마 요기 일정이 빡빡하게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회담의 성과물을 주변국과 어떻게 공유하고 더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지지 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그 이 동서도 통일 한 1년 동안에 그 당시에 그 분단 서독의 마지막 총리죠. 헬무트 콜 총리. 콜 총리가 상당 부분 지금 주변 국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간단히 하면 그 당시에 호네크 동독 서기장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미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 8차례 했습니다. 예. 미트랑 대통령하고는 10차례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특히 그 당시에 그 독일 통일에 가장 반대했던 대처 영국 수상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친이었던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 통해가지고 아마 대처 이 총리를 설득하는 그런 점이 있고 마지막에 고르비 소련 서기장 예. 해가지고 4차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통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뭡니까 통일에 있어가지고 서독 총리, 콜 총리의 역할을 보면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판문점 선언 예. 이것이 다시 이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예. 비핵화 부분에서 예.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절반의 성공 합치면 완전한 성공이 되죠. 예. 이것을 가지고 아마 주변 국가로부터 지지의 획득을 얻는다면 그 속도 빠르게 또 폭도 넓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북한도 뭔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상대는 뭐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일 텐데 일단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왕이 이제 외교부장이 북한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게 11년 만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갈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빠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열심히 저렇게 나서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중국이 국가 이익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북한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순망 치안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북한인데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후에 어떻든 간에 미국 쪽으로 경도되는 듯한 특히 남한 미국 이렇게 경도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자면 대륙 세력이 아닌 해양 세력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경도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중국이 상당히 이제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수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급진전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궁금하겠죠. 궁금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일테면 친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충분히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 외교적으로 도울 수 있고 우방으로서 혈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나치게 갔을 경우에 오는 문제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북한마저도 만약에 미국으로 경도된다고 한다면 중국은 완전 고립무원에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평화 문제 해결 뭐 그런 것들 다 중요하다. 예.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전통적인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한다든가 버리면 예. 안 된다고 하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예. 굉장히 강대국으로서는 조금 빠른 조금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할까요? 예. 북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또 북한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로 다시 한번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했던 얘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야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폐쇄를 한다면 어떻게 폐쇄를 하고 누가 가서 참관을 하고 전문가나 이제 언론인들 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유엔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에 호응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가 가서 참관하는가, 특히 핵 전문가가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폐쇄냐, 예. 해체냐. 폐기냐. 이제 북한의 폐기는 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쇄라는 것은 뭐냐면 자물통을 잠그고 접근 금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해체라는 것은 쓸모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해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만약에 해체라는 것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노화돼 가지고 소위 무용지물인데 쇼 아니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쇼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갱도 2개는 당장 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미국 전문가들 초청하고 또 그리고 세계 언론 초청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것이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비핵화에 대한
진재성을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제적인 조치인지 예.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은 예. 거기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어주려 하면은 예. 적어도 핵과 미사일 이런 관계되는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안에 갱도 내부의 도면, 예. 설계도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걸 봐야만이 뭡니까? CCTV를 다 봐야만이 여기서 이것이 설마 있는 거 없는 거야. 이 과학자들 기술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것이 설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예. 그때 해체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해체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뭐 모든 걸 빼내고 아니면 콘크리트 다 덮을 것인지 예. 이런 건 차원 문제겠죠. 예. 어떻든 간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쓸모 있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문제는 핵실험장 폐쇄까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다. 또 기술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머릿속에는 그 기술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면을 그린다든가 다시 재생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과학자들은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도록, 왜냐하면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은 어떻든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뭐 좀 더 나간 뭐 상상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뭐 일테면 북한이 동의만 한다고 한다면 서방 세계나 미국으로 일테면 데리고 간다든가 하는 뭐 극단적인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하여튼 핵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다른 시설들은 폐쇄하고 다 폭파하고 아마 이번에 폭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하듯이. 그래서 폭파해서 완전히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믿겠죠.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DMZ의 긴장 완화 조치 중 하나였죠.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 측도 이에 호응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DMZ의 평화지대 조성,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합의된 부분인데 첫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예. 사실은 이런 그 대북 확성기는 벌써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경이나 2006년도경이나 정확히 모르겠지만도 남북 군 당국 간에 육사 합의서가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신호가하고 그다음 이 비무장지대 선전 수단 다 제가 합의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재개됐죠. 어떻든 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도 이게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북측도 여기 대해서 대남 확성기 다 제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확성기만 해도 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선전 수단이라 해서 우리가 뭐 대북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민간급이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민간급 이런 대북비라 이런 부분들도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부 입장을 좀 더 뭐랄까 호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런 그 대북 확성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합의해 보면은 결국 뭡니까? 이 비무장지대의 이런 뭡니까? 여기 대해서 평화지대 아닙니까? 평화지대 하려면 지뢰도 제거돼야 되고 거기는 GP 들어간 거 이것도 밖으로 조금 내야 되고 또 특히 뭡니까? 거기에는 소위 말 비무장지대인데 소위 말해서 뭐 갱무장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중학 이런 무기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다 밖으로 내야 되겠죠. 이건 중요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남북한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하면 핵심적인 곳이 서해 NL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군사 이번에 이제 장성회담이 열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평화지대화 이런 되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DMZ와 서해 해역에서의 평화지대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국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은 과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봤을까, 해석을 했을까? 글쎄요, 그동안 어떤 사상 교육이랄지 체제 선전을 통해서 특히 미국을 적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또 남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던 상황에 대해였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리고 바로 회담 다음 날
그 회담 성과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어제는 이제 기록 영화 38분짜리 영상 편집해서 보내줬는데요. 자, 북한 주민들 어떤 느낌일까요? 네, 주민들은 뭐 이미 비통을 통해서 소위 이제 비밀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숨기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상 이제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12년 4월 달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도 서방 언론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분은 오픈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공개를 하라 가능하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사상 교육 차원에서는 예. 그러니까 내밀하게는 너무 환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또 북한 내에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라든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거기도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김정일을 어떻게 믿냐고 걱정하듯이 예. 저쪽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이제 6.25 세대들은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이제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상적으로는 너무 이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일단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하고 대결 구조 속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대결 구조가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충격 최소화 작업을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누가 이걸 맡아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합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핵심을 한다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주민들의 충격 이것이 뭐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3월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서 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선대위원 운영하면서 비핵화 얘기했죠. 그 위에 북한의 언론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20일 후에 3월 25일 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선대위원 하면서 비핵화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뭔가 북중 혈맹관계 이만 강조했지 비핵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물을 찾은 것이 뭐냐면 지난 4월 20일이죠. 그 당시에 당 중앙 전원회의 이것은 뭡니까? 백지 노선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것을 새로운 노선 선택하면서 그럼 결국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 향상, 경제 강국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비핵화 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전 세계 공판 이상 이것을 가지고 조선중앙TV뿐만 아니고 노동신문에도 비핵화 그대로 박았잖아요. 서서히 수위를 높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알든 알고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중에 대해서는 충격이 거의 완화되겠구나. 그 판단 속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노동신문에 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 이 언론 매체들도 도보다리 독대 장면을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상에 남은 장면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과연 이제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언론을 다 물리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정상의 입모양을 가지고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담, 핵무기, 미국, 트럼프 이런 등의 단어가 입모양을 통해서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답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더 추론을 해서 봤을 때 자, 김정은 위원장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바로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1.5 트랙에 나온 북한의 외교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는 서방 세계를 통해서 미국의 의도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를 많이 이제 탐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기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자세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정말로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거냐. 과거에 보면 중동에서 보게 되면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고 해놓고 어떻든 민중혁명을 뭐 뒤에서 선동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체제를 붕괴시키던데 정말로 우리를 이를테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미 관계가 잘 될 거냐 이런 데서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은 남북 관계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 우리가 핵을 폐기했을 때 남한은 뭘 해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신경제지도에 관련된 PT인가 그걸 지금 CD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제 설명을 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은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령이라고 하지만 이 판을 이렇게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도 있고 만약 잘못됐을 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남한의 태도, 또 주변국들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통해서 묻고 민감하고 그런 상황 했다. 속에서 아마 좀 자세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